페드는 절대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폭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얘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언저리까지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앤드류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채널에 굉장히 모시기 힘든 귀하신 손님이 다시 한번 나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래도 제가 초대할 때마다 다 나오는데 뭘 모시기 힘들다고. 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희 마지막으로 채널에 나와주신 지가 그래도 한 2달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네. 2-3달 정도? 그때는 날씨가 지금처럼 덥진 않았거든요. 네. 제 기억에. 근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6월 동안 이제 한국 장이 많이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여름 지나면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도 그런 이제 이 증시의 방향, 이제 남은 2022년 우리 어떻게 대비하고 투자해야 될까, 이런 조언을 좀 들어보기 위해 이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좀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또 준비하셨어요? 네,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의 전매 특허 키워드 판이거든요. 네. 먼저 6가지 이제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 네. 그 6가지 키워드가 이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뭐 원자재값, 환율, 베어마켓 랠리, 추세 반등, 뭐 이 정도 6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남은 이 하반기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그 키워드를 3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겠죠. 네. 금리 인상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아, 뗄 수 있나요? 뗄 수가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떼버리겠습니다. 네, 아, 금리 인상.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금리 인상 꼽아주셨습니다. 얘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마음에 걸리죠. 네. 그동안에 뭐 그리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는 갔다가 그리고 나서 안정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랠리가 시작되거든요. 이 환율은 리스크 온을 할 때냐 아니면 리스크 오프를 할 때냐. 그래서 우리가 위험 자산을 이제는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아니야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돼. 그 바로미터가 바로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인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네. 원자재 가격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특히나 뭐 유가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 상승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 데이터 중에 CPI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네.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는 많이 안정화됐어요. 네, 또. 그렇죠. 네, 곡물가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제 안정화되는지 그 부분이 또 하반기 주식시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주식 시장의 부진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던 금리 인상, 그리고 리스크 위험 자산에 투자할지 말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환율, 그리고 금리 인상을 유발했던 가장 큰 원인인 원자재 가격, 이 3가지를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악재가 다 해소되게끔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 끝나는 대로 다 세절해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꼽아 주셨는데, 일단 이 하반기의 시작, 이 7월부터 좀 그래도 전 세계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오전까지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5.6%, 코스닥이 한 7.9%, S&P와 나스닥이 한 6.3%,
뭐 8%이 정도 지금 한 달 네. 동안 이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6월에 바닥을 찍고 7월부터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신락 같은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7월부터 이어지는 반등세는 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7월달 상승이 조금 의미 있게 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시장도 이제 7.8% 상승을 한 게 제가 최근에 혹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로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정도 상승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 찾아봤더니 코스닥이 7.8% 올란 것은 2020년 12월 달에 예, 그때 9.29% 오른 이후로 가장 많이 상승한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뭐 7월 달에 5.1% 올랐는데 이것도 2020년 12월 달에 그때 코스피가 10.89% 오른 이후로 가장 큰 네.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뭐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S&P 500도 7월 달에 9.11% 올랐는데요. 네. S&P 500도 2020년 11월 달에 10.75% 오른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고점에서도 큰 폭의 한번 하락을 확 하면 네, 네, 네.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들어왔지? 할 정도로 그래 강력하게 반등이 들어와야 추세 반전이라고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7월달 글로벌 증시에 의미 있는 반등이 혹시 추세 반전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일단 연준에서는 금리를 좀 더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이제 9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이제 어제 저녁 정도에 했던 했죠.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다시 한 번 밟더라도 네. 예전에 6월 때 했던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연준 인사들이 보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연준이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예, 고용과 물가 안정. 네. 그 지금은 연준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물가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 좋으니까. 실업률 3.5가 나왔어요. 네. 고용은 전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75bp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두 번이나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행히 유가가 큰 폭으로 120불 돼서 90불이 깨지고 맞아요. 천연가스 가격부터 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잡힌 건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든지 다시 모닥불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확실하게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을 잡으려면 여기서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예. 해서 함부로 투기적인 자금이 또 원자재 시장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9월 달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안도 랠리가 되면 네. 또 원자재 시장에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9월 달도 75bp 해야 돼라고 얘기했고 그런 측면에서 페드와치에서도 9월 달에 75bp 올릴 확률이 갑자기 30%에서 또 네. 60%로 껑충 뛰면서 네. 약간은 이제 뭐지? 9월 달에도 또 75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을 주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이제 투기적인 세력이 또 원자재 값 상승을 유발하거나 이런 거를 차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네. 금융위기 있고 나서 바로 오바마 정부에서 QE1, QE2를 시행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2009년에서 2010년 5월까지 QE1을 했었고요. 그리고 QE2를 하는 사이에 돈을 풀어주네?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주니까 40불이 깨졌던 유가가 다시 11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랬었군요. 그 와중에 네.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투기적 자금이 이 마진 트레이딩, 돈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원자재 시장에서 그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유 선물 시장에 있어서 증거금을 확 올려버립니다. 네, 그런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지금 연준에 있어서는 계속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계속 유가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연준은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 또 하나 있죠. Fed put.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노래 알아요? 애니메이션 주제가 아닌가요? 제 시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서. 우리 어릴 때 마징가 Z의 가사였는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납니다. 연준이. 그쵸. 나타나서 주가가 폭락한 걸 다시 들어 올려주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항상 주식을 팔 수 있게끔 해준다 해서 Fed Put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Fed Put의 가장 이제 원조가 누굽니까? 앨런 그린스펀이었던 거죠. 네. 앨런 그린스펀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한 19년 동안 재임하면서 주가만 빠지면요,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돈을 풀면서 주가를 다시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앨런 그린스펀이 퇴임을 하고 버냉키, 제넷 옐런, 제롬 파월까지 오는 사이에 주가만 빠지면 항상 페드가 작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페드가 왜 이렇게 주가를 박살내려고 이렇게 호키시한 매파적인 발언을 올해 들어와서 계속 했지? 그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페드는 절대 주식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폭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페드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원치 않을까요? 왜?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네. 주식 시장에 빠지는 거랑 연준 중앙은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연준 인사들이 전부 다 자기 돈을 전부 주식에 몰빵하고 있어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 원치 않을까?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감옥 가죠. 감옥 가죠. 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페드 푸시라는 게 작동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401k라고 하는 거죠. 퇴직연금에 모두가 가입이 돼 있고 그 퇴직연금의 거의 60%가 주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 401k라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게 시스템이 짜여 있군요. 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30년 만기 모기지를 이용을 해서 또 언제든지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80% 대출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을 충분히 이 중산층이 누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주가가 박살 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페드가 항상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나스닥이 거의 뭐 33%, S&P 500이 24.5%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이렇게 잡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페드가 하반기에 계속 주가를 박살낸 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 정말 혹독한 내년의 경기 침체가 오게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해요. 되는구나. 그건 연준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뭐 75bp,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이런 거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페드가 만들어준 이 바겐세일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들어 올릴 거니까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영원히 박살나는 거는 뭐 절대 연준이든 누구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을 위해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전 수준으로.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우리 한국 시장,
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4,000에서 15,000 정도를 내년 봄까지 회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 네. 네. S&P 500도 지난번에 뭐 3,400, 맞아요. 뭐 3,300, 네, 그쵸? 까지 내려갔었죠.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지금 결국은 내년 봄까지 지난 고점 4,800대였었는데요. 4,600선까지는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까? 2,900선 언저리까지 오, 거의 저는 3,000까지. 네,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900이면 되게 높아 보이죠. 네. 되게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낙폭의 50% 정도는 항상 회복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거의 네. 보면 낙폭의 50% 정도를 회복을 하면 이번에 3,300에서 2,300이 깨졌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1,000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몇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면 2,300에서 500 더하면 2,800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네. 38.2% 그리고 50% 그 다음 레벨이 62%. 네. 62%가 2,920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낙폭을 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낙폭의 62% 정도 회복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2,900 정도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900을 가면 2,450에서 2,900이면 꽤 높은 수치예요. 그렇죠. 예, 네. 거의 450 올라야 엄청난 되거든요. 거죠. 네. 그러면 450이면 2,500에서 450이면 거의 15%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10년물이 3.5%나 줘? 되게 높아 보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으로 투자해서 내년 봄까지 한 6개월 동안에 15% 지수가 올라갈까? 그러면 돈은 또 이쪽으로 온다고 봐요.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네.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번에 기록을 했던 7월 4일날 기록했던 2,270 얼마를 깨지 않는다라고 보면 밑으로 제한적으로 10%가 안 되는 리스크인데 위로는 15%, 20% 네.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보이면 그렇다면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거기다가 또 배당 수익률이 또 있잖아요. 네, 있죠. 연말 되면 또 배당까지 줍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내년 봄까지는 이 뭐 베어마켓 랠리냐, 뭐 릴리프 랠리냐, 그래서 저는 상당한 안도 랠리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 봄까지 2,900.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락장을 겪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숫자로 사실 느껴지지만 네. 냉정하게 우리가 숫자로 분석을 했을 때는 네. 하락폭의 전부도 아니고 한 62% 정도를 회복한다.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느낌을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보면 아니 펀더멘탈 개선 없이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지 이런 표현들 많이 네. 하잖아요. 그 기술적 반등 수준이 이 50%만 반등이 들어가도 2,800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되게 뭐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간다가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만 들어가도 2,800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부는 이제 코스피 전망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7월 이후 시작된 이 상승장이 상당 기간 기술적 반등만 들어오더라도 꽤 좋은 규모의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2부에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